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2019년 철학과 굴뚝청소부 프로이트 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칼 마르크스를 다뤘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와 그리고 오늘 배울 프로이트와 다음 시간에 배울 니체는요. 결국은 이 근대 철학에서 어떻게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어떻게 보면 해체의 철학자들이라고 불러요. 혹은 뭐 망치의 철학자라고 할까요? 뭐 니체한테 붙은 별명이기도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근대 철학의 어떤 틀, 그것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물론 분량이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밌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이 프로이트는 어떤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그 읽어보니까 확실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열어젖힌 그 주체 철학이 어떻게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위기 가운데서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 그렇죠? 그 인식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리고 어떤 윤리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대해 관련해서도 프로이트의 결국은 그 무의식의 발견이 대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이 주체와 대상 간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 진리의 문제 같은 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끼쳤는지 그 부분으로만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진경 선생님도 과감하게 설정을 한 거죠. 왜냐면 뭐 프로이트로 깊이 들어가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텐데 그건 전체 이 책의 기획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편에 관련돼서 저도 락간과 관련된 어떤 또 수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또 그쪽 수업들을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락간과 정신의학 뭐 이런 편들도 꽤 제가 상세하게 진행했던 수업들이니까요. 그런 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프로이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책에다 뭐 덧붙일 수 있는 또 재밌는 사례나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것만 좀 더 덧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차를 써놨죠.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이트 하면 여러분은 무의식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 정신분석의 일단 창시자죠. 그리고 무의식.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나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프로이트도 사실은 늘 말만 들어봤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그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심리학과는 뭐가 다르냐? 심리학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프로이트를 다루거든요. 심리학개론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심리학의 어떤 역사 안에서 프로이트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과 심리학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요. 제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심리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심리학은 의식을 다루죠. 어쨌든 인간의 의식 영역에 대해서 그 의식과 우리 인간의 행동이죠. 그 행동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은 정신분석과 어떤 이 탐구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심리학은요, 굉장히 통계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혹은 수학적이기도 한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프로이트가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프로이트는 굉장히 본인이 이 과학자라는 것, 어떤 그 과학적 틀에 의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이제 집착하기도 하고 자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무의식은 뭐예요? 의식할 수 없음이죠. 의식할 수 없는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이 되겠어요. 진정한 과학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로이트의 이 탐구 영역 자체가 사실은 비과학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건 사실 프로이트 이전부터 충분히 있었던 학문의 틀이었겠죠. 어쨌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매우 다들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럼 그런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어떤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분석했을 것이고 여러 대안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당시에 유행했던 과학주의 어떤 흐름에 포섭되려면 연계시키려면 철저하게 과학적 방법론을 써야 하니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게 단순히
상담학과 같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소리만 들어주고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은 계속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쓰고 있다 정도로만 저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신분석의 치료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아 그래 이게 다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우울증 약 먹고 뭐 이런 방식의 치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정신분석을 적용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기는 해도요. 최근에 어떤 이 낙관적인 흐름이 있죠. 프로이트의 어쨌든 프로이트를 다시 좀 부활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슬로건과 함께 이제 프랑스의 자크 락강은 그 정신분석의 어떤 계보를 잇고 있는데 그쪽 흐름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오늘날 그 병원에서 말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과는 좀 관계가 오히려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가라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대화. 이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한 언어적인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약물 쓰는 것 자체를 정신분석학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신치료에서는, 정신분석 치료에서는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그 실무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실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진짜 이 전문가들이나 경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무슨 딴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이제 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책을 보면서 혹은 이것저것 주워 듣다 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심리학과 정신분석이 좀 분명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트는 그러면 철학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당연히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니라 정신의학자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자 이전에 여러분 그 임상이잖아요. 실전 말 그대로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엄연히 의사죠. 의사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공했죠. 그만큼 유명했고 그래서 본인이 발견했던 무의식적 개념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임상 실험과 어떤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듣다 보면 뭐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이론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고 전제하시고 보면 그래도 무언가 흥미롭고 납득되는 부분들이 프로이트 이론에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무의식의 발견으로 그냥 넘어가 보면서 더 필요한 얘기들을 해보죠. 자, 처음 단계. 그래서 무의식의 발견이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게 정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의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게 근대 철학이에요. 근대 철학 안에서는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 이런 개념들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나라는 존재는 뭘까라고 할 때 주체는 무언가, 자아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근대 철학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최소한 내가 나라고 규정할 때 내가 모르는 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자아는 없는 거고 내가 모르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전제 하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고민과 너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였는데 무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이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 철학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빙산의 일각이구나. 그럼 우리는 진짜 빙산의 일각 갖고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거네 라는 허무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의식의 영역이 정말 맨날 이 빙산의 비유처럼 이따시만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면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무의식적 욕망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고 그 억압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증상으로 드러나는가 이런 것이 인정된다라면 당연히 여러분 그동안 연구했던 철학의 문제들이 허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프로이트가 오늘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게 오늘 사실 수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프로이트가 여기 끼는가?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결국 근대 철학의 가장 기본인 인간의 정신, 인간의 주체성, 자아에 대해서 아예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거 누구보다 물론 무의식이란 말을 프로이트가 처음 했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무의식의 정말로 그 존재 자체를 가장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 결국 우리가
프로이트의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믿든 안 믿든 사실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 개념이라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게다가 어렸을 적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충격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컸을 때도 우리가 성장해서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정도도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프로이트는 그 어릴 적에 우리가 받았던 환경의 그 영향 안에 무의식적인 억압,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이 결국은 어떻게 억압됐는지를 탐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가 사실 젊었을 때는 최면술도 배웠고요. 최면술 있죠? 그리고 최면술도 배워서 이제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초기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한 거죠. 꿈의 해석 있잖아요. 꿈에서도 결국은 그 무의식에 대한 것들의 실체를 좀 찾거든요.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여러분. 그 최면 걸었을 때도 실제로 본인이 의식 못 하잖아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어떤 여성분에게 최면을 걸어서 최면을 건 다음에 나중에 최면에 깨자마자 우산을 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우산 갖고 왔는데 오늘 비가 오거든요. 장마여서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깨자마자 우산을 피라고 최면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최면을 딱 깼더니 여성분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생뚱맞게 우산을 찾아서 우산을 딱 펴요. 여러분 할 거 없으니까 갑자기 영상 보시는 분 좀 재밌으라고 우산이라도 한번 펴보죠. 자, 그러면 이 우산을 핀 행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여성도 뻘쭘하잖아요. 본인도 내가 왜 폈지? 굉장히 뻘쭘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성적 존재니까 결국은 합리화시키죠. 아, 내가 사실은 뭐 우산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캐물어요. 정말 그게 맞냐라고 캐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실 아니다. 사실은 뭔가 누가 시킨 것 같아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최면하는 그 동안에 본인은 그 최면하는 동안에 그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산을 피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면술 자체에서도 이미 어떤 무의식에 대한 영역이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입증돼 왔다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결국은 프로이트는 결국은 이제 이 최면술을 가르쳤던 사르코에서 벗어나서 이제 브로이어라는 동료 의사와 함께 히스터리 연구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도 그게 나요. 여성이 히스테리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안나라는 환자예요. 히스테리의 근본 원인은 안나 역시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환자 스스로도 내가 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거고, 내가 왜 이런 히스테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최면 상태에서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캐물어보고 그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알려줬더니 히스테리 증세가 없어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의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자체를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약으로 하냐 어떤 행동으로 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지금 이런 정신적인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 이유를 보통 우리는 언제 찾아요? 상식적으로 볼게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언제 찾냐면 그냥 직전에 찾는 거죠. 지금 제가 39인데요. 39살에 갑자기 제가 어떤 그 발작 증세를 보인다거나 뭐 이래요. 이랬을 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 우리 인생 근처에서 찾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았나? 최근에 혹시 부모님을 여였나? 최근에 뭐 자식의 문제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분석의 특이점은 뭐냐면 그게 사실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억압됐던 것들이, 그 억압된 기억들이 갑자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버튼 같은 거죠. 뭐 버튼을 누른 거야 사실은. 그랬더니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가 폭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병 진단은 말 그대로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은 단추예요, 단추. 계기에 불과하지 사실 그 정신적 상태의 완성은 언제 있다? 이미 어렸을 적에 그 억압에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적인 욕망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 스위치입니다. 그게 20살이 될지 30살이 될지 40살이 될지 누군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스위치가 눌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정신 발작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치료에 있어서 치료 방법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 원인을 다시 역추적하는 거예요. 역추적하다 보면 어렸을 적에 어떤 그 사건까지 가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좀 흥미롭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원인을 찾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치료법의 문제였어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무의식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환자를 치료한 거잖아요. 환자만 치료한 거니까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례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만 치료한 본인들의 그 연구 결과만 갖고 아, 무의식은 보편적이야. 무의식은 모두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무의식의 존재를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연적인 것으로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결국은 두 번째, 무의식의 보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무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프로이트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무의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그동안 뭐 철학적인 어떤 연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거니까. 근데 무의식이 보편적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무의식이 모두에게 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제 브로이어와 싸우고 독립을 해요. 본인 스스로 독립을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책인 꿈의 해석을 합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책은 여러분 사실은 또 프로이트 잘 모르시는 분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막 꿈에 대한 부분을 꿈을 통해서 나온 어떤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책인데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무의식이 최면이나 히스테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세요. 꿈은 모두가 꾸거든요. 거기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것처럼 근데 그 꿈을 꾸는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억압된 무의식이 표출되는 어떤 그 공간과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꿈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구분을 하네요. 잠재몽과 현재몽이 있는데 현재몽은 흔히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걸 말하고 잠재몽은 그 꿈의 왜곡된 모습으로 잠재해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꿈의 작업을 통해 변형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실제로 어때요? 꿈이 완전히 현실처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시간적 개념으로 막 나타나진 않죠. 굉장히 왜 특이한 거 있잖아요. 예. 분명히 난데 내 모습이 아니거나 그죠? 분명히 난 나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데 나의 어떤 성기가 여성의 성기를 달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 합체되어 있다거나 어떤 동물과 합체되어 있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긴 있죠. 그랬을 때 그건 왜 그러냐? 꿈이 결국 왜곡된다고 보는 건데 이 잠재몽이 현실로 드러나게끔 될 때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그 사실이 우리가 의식의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감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형되고 왜곡돼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검열하고 왜곡시키는 거다. 히스테리나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처럼 꿈 역시 자신이 의식하지는 못하는 어떤 생각이나 욕망 등이 표현되는 겁니다. 알겠죠? 히스테리나 신경증에 나타나는 증상처럼 꿈이라는 거 역시 자신이 의식하지는 못하는 어떤 생각이나 욕망이 표현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편 프로이트는 농담이나 실수, 일상생활에서까지도 무의식의 징후를 찾아낸다. 신경증 역시 이런 징후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사고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예. 그런 일상성, 요컨대 무의식이 항상 그리고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은 벽으로 단절되어 있어 의식은 무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도출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이 특히 성욕과 연관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그 성적 욕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억압되고 감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프로이트를 프로이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성욕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 우산 좀 갖다 놓고요. 계속 주고 있었네요. 자, 보시면 자, 프로이트는 지금 무의식의 보편성까지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꿈의 해석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중에 아까 그 농담과 실수, 말실수 같은 것도 얘기해요. 농담, 말실수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프로이트의 정신치료가요. 꿈을 통해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대화. 예, 결국은 분석가와 내담자와의 어떤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말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실수하거나 어떤 갑자기 뭐 말이 끊긴다거나 뭘 피한다거나 어떤 단어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틈 속에서 어떤 그 작은 차이 속에서 문제를 발견해내는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분석가들에게 있는 거죠. 뭐 여하간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프로이트는 성욕으로 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억압된 그 무의식적인 억압의 가장 큰 요인은 성적 욕구라는 거예요. 성적 욕구와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실제로 이제 이 수업을 처음 듣고 정신분석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제가 혹시 남성이어서 더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남성은 정말로 성욕이 여성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욕의 문제를 갖고 남자들은 청소년 때부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성을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성욕 자체에 대해서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궁금증과 의문들이 많은데 프로이트는 결국 이 인간의 성욕이 억압되어 있고 그 억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어떤 우리 현실과 적용해 보면 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프로이트도 남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성욕에 집중해서 분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정신분석의 계보가 프로이트는 거의 모든 걸 이 성욕의 문제로 본 반면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인 여러 가지 그 무의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세계관을 공유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런 성욕의 모든 걸 맞추는 스승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들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들러도 있죠. 최근에 유행했던 그 좀 뭐 미움받을 용기를 썼던 아들러의 심리학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저자는 아닌가요? 어쨌든 그 일본 학자가 아마 아들러의 심리학을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들러 최근에 인기가 있고 또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도 다 이 정신분석 계열이에요. 그런데 에릭 에릭슨도 그렇고요. 근데 다들 이 본 스승의 이 성욕에 대한 집착의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떠나게 됩니다. 스승을요. 근데 여하간 우리는 어쨌든 지금 프로이트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성욕 얘기를 할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오이디푸스 신화가 가장 어떤 골격을 갖고 있냐면 아들인 나가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엄마와 결혼해요. 이 오이디푸스 신화의 그런 기본 골격을 갖고 있거든요. 내용은 뭐 좀 디테일하게 많이 달라요. 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래요. 어쨌든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와 결혼했어.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걸 따온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트는 분명히 무의식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데 무의식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데 꿈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뭔가 억압된 것 같고 왜곡되이 뭔가 드러난다라는 건 결국은 뭔가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 대체 그게 뭘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잖아요. 프로이트는요. 무의식을 발견했으면 그 이상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의 성욕을 결국 우리 인간 무의식 전체의 가장 기본 골격으로 보게 된다. 왜 그러냐?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성교하고 싶다는 끔찍한 억압되어진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엄마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결국은 엄마와 성교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살인 충동이죠. 죽이고 싶어 하는 어머니와 성교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라고요. 어때요? 이거 지금 프로이트에게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짜증나고 끔찍하죠. 아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엑스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개념 배우다 보면 헷갈려요. 의식적인 거와 무의식에 대한 걸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실제로 그럼 대체 언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충 3에서 5세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어린 아이들이죠. 3에서 5세 아이들이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이 단계를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세에서 5세 사이에 무슨 남자 아이들이 엄마와 막 성교를 맺고 싶어 한다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이트가 하고 싶은 얘기도 결국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분석을 싫어하는 학자들은 이 정신분석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다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애매하죠. 그래서 왜 칼 포퍼 같은 이제 유명한 또 학자들은 그래서 정신분석이 반증 가능성이 없는 사이비 학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그런 비판까지 수모도 겪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내가요. 어쨌든 내가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칩시다. 무의식적 욕망이에요. 근데 그 무의식적 욕망은 결국 그래서 실현되나요? 네, 실현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설령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해도 실현되어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구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 나는 막 엄마에게 달려가는데 옆에 누가 있네? 방해꾼인 거예요. 그 방해꾼이 바로 아빠의 존재인 거죠. 제3의 존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프로이트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거세 컴플렉스라고 돼요. 거세 불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아빠가 알아챘고 그 아버지가 이걸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내 성기를 잘라버릴지도 몰라라는 그 거세 불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모든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존재를 통해서 본인의 욕망이 억압되는다는 거예요. 이걸 실현했다가 아니라 본인의 욕망이 억압된 거예요. 왜? 눌린 거죠. 아버지의 권력에.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꼭 생물학적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신분석에서 가끔 계실 때 이게 막 페미니즘 쪽에서는 되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해요. 여성이 되게 막 수동적인 존재고 남성의 막 남근 중심주의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하지만 이 아빠는 꼭 생물학적 아빠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왜 아버지가 없는 가정 속에서도 엄마가 아빠의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커버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성별의 생물학적인 여성 남성 문제만이 아니라 이 아빠는 법과 제도, 그죠? 법과 제도 뭐 아니면 뭐 규율이라고 할까요? 뭐 규율 등등의 질서, 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에게 내 성기가 잘릴지도 몰라 아이고 무서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권력에 수그러드는 거, 수긍하는 거. 그러면 그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원래 나는 일로 가고 싶어 했죠. 엄마 옆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쫙 길을 막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너는 네 자리에 있으렴 그런 거예요. 너는 주어져 있는 너의 자리는 뭐예요? 아들의 자리고 혹은 딸의 자리죠. 자식으로서의 자리.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아빠라는 권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성적 욕망을 결국은 거세당하고 거세당할까 봐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억압당하고 나의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법과 질서와 이 규율, 사회적 규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의례인 거죠.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 제도, 질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설득력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맞죠? 우리가 여러분 어린이집을 들어가도요. 기본적으로 이 규율 체계를 배운다고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에 순복하는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어릴 적에 이미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그 권력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화시키는 거죠. 알겠죠? 물론 그때 의식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 성교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빠를 죽이고 싶고 처음에는 나를 방해하니 아빠를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고 하지만 그 미움조차도 이제는 나중에 존경으로 바뀝니다. 왜? 남근 선망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받아들이면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저주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내 욕망을 방해하는 자니까. 하지만 역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였다 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권력을 받아들였다 하면 그 권력을 인정한 거잖아요. 보니까 그 인정의 차이가 뭐냐? 엄마와 아빠의 차이를 아이가 관찰할 거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머리 길이인가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성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기의 유무. 결국은 아버지가 결국은 이 남근이 있기 때문에 저게 권력 개념으로 보는 거고 그 남근에 대한 선망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존경, 나와의 동일시.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이 방해를 결국 인정하게 되고 권력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우리는 어때요? 강자에게 동일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삶의 모토가 되는 거죠. 삶의 유일한 방법. 이거 강자와의 동일시 개념도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가도 실제로 어때요? 초반에는 막 저항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그 강자와의 동일시를 함으로써 편안한 삶을 유지하죠.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라는 거대 권력에 결국은 이 주인공이 나중에 저항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안에 그 체제 안에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 구조처럼 여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 기본 구성을 갖고 있다. 그럼 여성인 딸인 경우는 뭐냐라고 하실 텐데, 딸인 경우에는 조금 관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건 똑같아요. 이성 부모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동성 부모에게 분노하고 이성 부모에게 애착을 갖는 관계는 여성 딸들도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딱 아빠와 엄마 봤을 때 자기의 몸에서는 여성은 어때요? 나는 성기가 없네라는 걸 3세에서 5세 정도면 실제로 아이들이 관찰 가능하거든요.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없지? 아빠는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이런 거예요. 없음에 대해서 이미 결핍이 있고 있음에 대한 부러움과 선망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남근 선망이 있어요. 딸은 아빠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도 없네? 아빠는 있는데 엄마는 없어. 나도 없네? 그게 뭐예요? 이거 내가 없는 거 엄마 때문이구나. 결국 엄마의 어떤 영향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저도 지금 막 기억나는 대로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또 프로이트 전문가분이 왔을 때 야 그건 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가 또 할 말이 좀 없지만, 여하간 그러니까 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근 선망을 하는데 정작 나는 없다라는 그 결핍감과 낭패감. 근데 그게 엄마의 부재야. 보니까 엄마도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에게 오히려 일종의 어떤 지모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엄마 탓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 알겠죠? 결국은 동성부모에게 분노를 느끼고 이성부모에게 애착을 느끼는 이 관계는 여성과 남성 모두 어쨌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요거만 보고 이제 다시 책으로 들어올게요. 알겠죠? 아버지가 나를 억압한다고 했을 때 나의 그 욕망, 무의식적인 그 원천적인 욕망을 억압한다고 할 때 결국은 여러분 이 억압이 강할 수도 있고 억압이 약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억압이 강할 때 뭐가 생긴다? 신경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야. 강박, 결벽 이런 증세들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좀 납득이 돼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력의 눈치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내 스스로 계속 보는 거죠. 권력자가 보기에 난 잘하고 있나? 내가 과연 지금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있나? 내가 교칙을 가장 잘 지키고 있나? 내가 지금 아까 저 호명된 자리잖아요. 너 그 자리에 있어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 내가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나? 내가 교사로서, 아프시면 나중에 그것도 아빠로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규정한 그 자리에 우리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과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벽증 손 닦는 거 엄청 닦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억압이 어렸을 적에 이거 3, 5세 때 오이디푸스 이 기간 동안 결국은 유독 그 아버지, 상징적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아까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강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억압에 대한 이게 상처가 남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까지 계속 검열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억압이 약할 때는 어때요? 억압이 약할 때는 오히려 정신병이 나올 수 있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과 제도와 규율이 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버지의 폐제예요. 폐제된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또 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실제로 있어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설. 아버지가 있어. 그대로 만약에 요즘 그런 아빠들 꽤 있죠. 오락만 해. 오락 중독 아버지야. 아무것도 안 해. 사실 때리든 뭐라든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식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무책임한 아버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엄마조차도 그 아버지 역할을 그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엄마도 그걸 포기해. 이렇게 되면 거기서 자라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보통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겠네 정도라면 정신분석에서 뭐예요? 아버지의 폐제예요. 이거는요 정신병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신병이 뭐냐면 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조현병이기도 해요.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정신병, 조현병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완치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요. 치료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정신분석가가 치료하는 거 뭡니까? 라고 할 때 정신분석가의 치료는요, 사실 우리 그 대부분이 신경증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의 어떤 그 부분들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억압에 대한 그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신경증, 결벽증, 뭐 히스테리, 뭐 이런 결국 다 억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어쨌든 무언가 그 병을 다르게 보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정신분석은 원인을 찾아주는 거. 원인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과 뭐 불교로 치면 번뇌 같은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직시하게 되니까 원인을. 근데 정신병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다만 이건 최근 락강까지 왔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신분열은 뭐 포기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러면 이게 어떤 환청, 환각, 뭐 망상 뭐 이런 증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 그 자신을 아예 그 자체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뭐 여하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거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추후에 제가 또 다시 뭔가 뭐 프로이트나 락강에 대한 좀 세부적인 걸 할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책을 또 제가 또 봐야 되거든요. 저도 요즘 이제 그 관련된 책들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또 너무 더 많은 얘기하면 더 많은 헛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책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오이디푸 컴플렉스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단계, 무의식 자체 내에 그래서 분열이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 내에서도 무의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억압이 강하냐 억압이 약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 프로이트는 초자아와 이드라는 무의식의 어떤 그 위상학적인 계열을 만들어내요. 그 사이에 우리의 자아가 조절자죠. 조절하는 자아가 끼어 있는 거죠. 자아는 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라면 초자아와 이드는 무의식적 자아인 거예요. 무의식 자아? 이상한 표현이네요. 어쨌든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자체 내에도 분열이 있다. 알겠죠? 성적인 욕망이나 통제되지 않은 충동이 무의식을 이룬다고 했는데 억압하는 것 또한 의식된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은 그것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억압되는 욕망이나 억압하는 기제가 모두 무의식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일단 분할을 해요. 억압되는 욕망과 충동을 거시기, 이드라고 하고요. 자, 봐요. 억압되는 욕망과 충동, 그것이 이드고 억압하는 기제를 초자아. 억압하는 거, 억압되는 거. 알겠죠? 거시기는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초자아는 그것을 통제하려는 사회적 질서, 도덕적 질서가 내면화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설명과 연관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결국 일종의 초자아적 역할이 되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어떤 이 권력이 우리는 초자아적인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계속 우리를 통제하고 살펴보는 거죠. 시선. 그렇죠? 사회적 질서, 도덕적 질서가 내면화된 게 초자아고 이게 그래서 항상 충돌한다. 초자아와 이드는 어때? 계속 뭐예요? 비록 억압됐지만 계속 뚫고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알겠죠? 우리 어떤 본성처럼. 이드는 끊임없이 그 충동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고 싶어 하고 초자아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억압을 하는 거죠. 이 충돌을 화해시키고 조절하는 것을 그래서 자아라고 한다. 에고, 슈퍼에고. 영어로 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에고, 슈퍼에고. 보통 우리는 자아, 초자아.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건 이드. 알겠죠? 이 충동을 화해시키고 조절하는 게 자아다. 이 금지된 것을 피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거시기와 초자아가 무의식적인 반면에 자아는 대략적으로 의식과 일치한다. 결국 이전에 프로이트의 이론적인 틀이 초반에 원래 전기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이었거든요. 후기 프로이트는 거시기, 초자아, 자아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드, 초자아, 자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락강이 등장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고 했을 땐 그래서 후기 프로이트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전기 프로이트인 의식과 무의식의 계열로 가자라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무의식과 주체 철학. 그래서 여기 거의 아까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의, 대체 그러면 정신분석의 의는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무의식적의 발견이고 무의식의 발견은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의식과 동일시되어 썼는데 통일성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투명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무의식이니까 알 수 없는 거고 알겠죠? 알 수 없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데카르트나 칸트나 심지어 흉과도 다른 아예 덕것을 벗어나는 무의식적 자아가 되는 거죠. 자아가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프로이트는 결국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개념을 발견함으로써, 그죠? 생각하는 나 이외에 생각하는 나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간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불투명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잘 알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이 초자아는 말 그대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자아는 내 욕망이 아니라 타자 욕망이죠. 왜? 아버지의 아까처럼 억압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이 욕망, 그 억압이라는 건 타자성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내 의사나 욕망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신기하죠. 분명히 나는 내 안에 이런 무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런 초자아라는 무의식도 같이 있는 건데 사실 근데 그 초자아는 타자적이다. 그러니까 즉 내 밖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아버지가 뭘 상징해요? 법과 제도와 규율과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사회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욕망이 결국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고 강제하는 거고, 알겠죠? 그것이 우리 심지어 내면 안에 안착해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요. 알겠죠?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는 이 타자가 오히려 내 안에 장착되어 나를 움직이는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알겠죠? 결국 나 혹은 자아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제는 단일하고 일관된 성격이 아니라 통일성을 갖지 않죠. 이미 충분히 어때요? 세 가지로 나눠진 거가 분열적이잖아요. 통일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주체 철학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체란 통일적인 중심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복합체이고 자명한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알겠죠? 사실 아까 막스도 왜 사회적 관계 총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과물처럼 주체를 잡았는데 결국 이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결과물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주체란 타자, 초자아가 요구하는 규칙을 받아들여 행동함으로써 구성되는 결과물입니다. 이로써 근대 철학의 지반이 해체되는 또 하나의 경로가 그려집니다. 주체 철학이라는 근대 철학의 지반을 철저하게 허물고 깨트리는 이 발견,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프로이트 이후에 결국은 여러 학문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개념을 끌어당기거든요. 막스주의에서도 당기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나중에 우리가 구조주의를 조만간 배우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정신분석도 그래서 구조주의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은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정신분석에 대한 분석 방법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인이 돼서 어떤 정신질환을 겪게 됐을 때 그 원인이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왜? 과거에 있으니까. 내가 어릴 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내 삶에 그게 이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닌 거고 사실 이 정신분석 안에서 과연 인간의 자유란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비판들을 겪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이 억압과 초자를 벗어나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우리의 삶은 구조화되어 있는 것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어떤 비판적으로 보면 정신분석을 해서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이고 너무 구조주의적이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그래서는 일종의 그런 결정론에 대한 반박식으로 저는 그것을 락강이 오히려 그런 반박을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모든 오늘 그 설명은 끝이 났고요. 자, 남은 시간이 있나요? 43분인데 제가 이제 혹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업은 끝이 돼 여기 그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파들이 있어요. 사파 보이나요? 네. 이 사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한번 이거를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 화면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말고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도 설명글이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을 더 중심으로 볼게요. 보면 이 여성이 방금 되게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여성이 정신분석가의 집 밖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 그림 잘 보시면 일단은 여성이 손에 뭘 들고 있죠.
저 여성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잘 보시면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예. 어떤 노인의 얼굴이거든요. 수염을 잡아당긴 것 같은데 아버지의 얼굴을 저 지금 우물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삼각형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그 삼각형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왜? 신경증인 거야. 예, 히스테리 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가의 집을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정신분석가의 집인 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설명을 해요. FJ 닥터 FJA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진경 선생님 예측으로는 분명히 F는 프로이드고 J는 융이고 A는 아들러일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화가 레메디오스 바로의 그림이다라고 해요. 제목 자체가 정신분석가의 집을 나오는 여잔가 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얼굴을 이제 저 우물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뭐예요? 신경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려면 우리는 어떤 이 법과 질서와 규율적인 사회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자유롭고 이드가 좀 활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여기 어떤 설명이 나와 있냐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면 정신적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사회적 질서 전체와 결변하는 게 되진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벗어난다 함은 자칫 우리는 이 사회 전체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에 매여 있어도 문제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도 문제다. 여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 대신 아버지 수염 같은 기운이 꿈틀대며 뻗쳐나가고 있고 뜯어내도 남아있는 그 아버지의 흔적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무리 버려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보면 여성의 얼굴도 얼굴이 이렇게 두 개예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리고 시선은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뭔가 분열적이죠.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본능 혹은 거시기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자아의 옷일까? 아니면 내면의 무의식을 감추고 있는 의식의 껍데기일까?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재밌어요. 요 밑에 보면 약간 연기 같은 게 있거든요. 문에서 보면 약간 연기가 발목을 약간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요. 정신분석가의 문 밑에서 은밀히 흘러나와 여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희끄무리한 연기는 아버지 대신 정신분석가의 손에 사로잡힌 운명을 암시하려는 것일까? 실제로 정신분석 치료에서 위험한 부분이죠. 전이가 돼요. 감정적 전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사실은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분석가에게 매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 그렇죠? 인간의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의 접근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그렇게 확고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정신적 질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모두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는 만큼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뭐 무시한다거나 뭐 그죠 위험하게 어떻게 막 감금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근대적 관점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누구나 드러나지 않았고 이 사회의 규율에서 아직 그 뭐랄까 체벌하거나 그죠 어떤 위법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 모두가 정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정신적 아픔도 그렇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야하다고 하면 야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마그리트 그림이에요. 이것도 역시 초현실주의 화가인 마그리트의 그림인데요.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정신분석가들 혹은 이제 그 미술계에서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이런 프로이트의 이런 정신분석 계열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징후나 증상으로 끊임없이 보려고 해요. 우리 삶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죠. 모든 대상을 남근이나 성욕의 대상으로 가령 플러그는 남근이고 콘센트는 질이고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는 쭈쭈바 있죠? 쭈쭈바는 남근이고 그것을 빨아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등.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광고 기획사에서도 이런 설정들을 되게 많이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적으로 보려면 실제로 많은 것들을 결국 성기와 관련해서 보는 측면들도 꽤 있습니다. 광고 효과식으로도 은근히 집어넣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런 광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는 이게 성적 코드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기호와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굉장히 선정적인 느낌이 은근히 있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11 테러 직전이죠.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빌딩이 맞나요? 그래서 무역센터 빌딩을 상징하려고 이 사진을 넣으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높은 고층 빌딩 자체도 결국은 정신분석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남근 선망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너도 나도 막 그 빌딩 높게 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왔나요? 여기서는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 누가 빈 라덴이 이걸 터뜨렸잖아요. 이 9.11 테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뭐예요? 미국도 상징적 아버지죠. 미국도 전 세계를 자기들이 경찰 국가라고 스스로 자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계를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해서 악의 축이면 악이고 선이면 선이고 우리 편 내 편 갈라가면서 사실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를 본인이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권위를 다들 심지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인정을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세계의 아버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역센터가 무너졌다라는 것. 비행기가 처박혀가지고 미국의 가장 그 자본주의 상징 아니에요. 무역센터는.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무역센터가 저렇게 부셔져 내렸다라는 건 결국은 아버지의 남근의 거센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반란인 거죠. 일종의 자식의 반란. 아버지 원래 그 상징적이고 그 거대한 남근 앞에 사실은 답을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어진 자리, 호명된 자리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벗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것을 잘라 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혹은 어떤 면에서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감히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빈 라덴을 잡냐 못 잡냐를 떠나서 어디든 결국은 뭐예요? 본인들의 이 권력을 다시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라크를 다짜고짜 침공해서 결국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기에 진짜 뭐죠? 무슨 치명적인 어떤 그 핵폭탄 같은 어떤 그 무기가 있던 없던 간에 결국 못 찾았죠. 결국은 이제 후세인도 그렇게 죽게 되지만 뭐 후세인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우리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사회적 현상 안에서도 이런 정신분석적인 이 남근 선망에 대한 혹은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게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으면 편집해서 올려보고요. 안 되면 그냥 뭐 지금 영상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니체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정신분석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철학과 굴뚝청소 말고도 그 다른 강의에서도 만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